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020년 3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대위원장 주진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 기준에 해당되는 것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자세한 내용 정상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4.15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론의 눈동자에서 서울 격전지 5곳의 여론조사 결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구의 신정치 1번지로 불리는 격전지에서는 현역 사선 의원 2명이 격돌했습니다. 대구 상황 어떤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교회인 사랑제일교회, 어제도 2,000여 명의 교인들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색합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에서는 그동안 감염된 사람이 없다, 종교 탄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 2부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돼야 한다. 여기는 라이브 비대위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셨죠? 인터넷에서 보니까 다들 나와서 꽃바람 쐬나 봐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나만 하나 봐요. 이런 글들 많이 보입니다. 나만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죠. 나도 지키고 너도 지키고 우리들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지켜야 됩니다. 지키고 있는 거 맞죠? 함께 지켜나갈 때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집에서 햇빛 쐬고 환기시키고 화분에 물 주고 운동하고 집에서 뭐하고 보내시는지요? 사회적 거리두기 집에서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선물로 보답하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에서 라이브 비데이 검색해서 영상으로도 만나보십시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정치 뉴스 피로에서의 딱 좋은 브리핑,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3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렸습니다. 1, 2차는 기업, 영세 자영업자, 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2차 회의가 끝나고 이 3차 회의 때는 이 서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재난 기본소득이나 이에 준하는 지원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예상이 됐죠. 네, 실제로 그 방안이 나왔습니다. 네. 이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서 4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4인 이하는요? 그러니까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이 되고 4인 이상 가구, 그러니까 5인 가구든 6인 가구든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득 하위 70%는 누구지? 어느 정도지? 나는 해당되나?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네, 그 중위소득 한 150% 정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어느 정도냐면요. 이 4인 가구 기준으로는 7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인 가구는 263만 원 정도, 2인 가구는 448만 원 정도, 3인 가구는 5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예. 그리고 물론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지역 상품권이나 아니면 체크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신청 방법은 정부 부처 간 최종 조율 후에 관련 부처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았고 또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지금은 일단 2차 추경이 편성된 이후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을 하고 총선 직후 그러니까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국회에 협력을 당부를 했습니다. 직접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료, 전기세 이런 걸 깎아달라는 그런 주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 저소득층 그리고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그리고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3월분부터 이를 적용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까지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세가 완전히 꺾였다, 정복이 됐다, 그렇다기보다는 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이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지난 22일부터 보름간 시행되고 있는 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이 실천 가능한 지속 가능한 이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이에 따라 이 정부의 대응은 그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돼서 이 대유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이 국내 병원과 의료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염 규모를 통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에 중대본은 이번 주 내로 그 의학, 방역 전문가, 노동, 사측 그리고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이 생활 방역 체제로의 전환 시기와 방법, 전략을 논의하고 이 제도적, 재정적 지원 체계 마련 방안도 강구를 해나간다라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절반이 지난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이 중대본은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돋보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일부 행정 지도가 필요한 상황도 있었지만 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취지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협조했다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굉장히 훌륭하게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우리 국민들이 위대하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고민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개학이 또 미뤄질 가능성이 있고 학교 개학도 온라인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개학일이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이 돼 있죠. 네. 4월 6일이 초중고 개학 시기인데 정부가 일단은 등교보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학교에 가는 것보다 고등학교부터 이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이 시기와 범위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내일쯤 이 개학 관련 그리고 대입 일정 변경 등과 관련해서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일단 교육부는 이 오프라인 개학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하고 이에 따라서 온라인 개학을 추진하되 대상을 고등학생으로만 할지 아니면 고교 3학년으로만 할지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개학 시기 또한 6일에 할 수도 있고 13일에 할 수도 있는데 이 두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하고요. 이에 따라 교육부는 EBS 온라인 클래스 그리고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이학습터 등의 사이트 데이터 비용을 전액 무료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당초 11월 19일 예정됐던 수능도 2주 연기하는 방안이 집중 검토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걱정이 좀 커집니다. 우리는 고비를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심은 금물인데 그런데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자들이 굉장히 걱정입니다. 특별히 이탈리아 상황은 진짜 심각한데요. 우리 교민들을 태운 전세기가 오늘 출발했다고요? 네, 출발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에서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 네. 이탈리아 밀라노에 이 재외 국민을 이송하기 위한 1차 정부 전세기가 오늘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해당 전세기에는 310명이 탑승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로마로 떠나는 2차 전세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밀라노를 출발한 전세기는 1일 오후 2시,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인천공항으로 도착할 예정이고요. 이 로마로 떠나는 2호기는 2일 오후 4시에 그 국내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자마자 다 격리됩니까? 아니면 그 격리 시설에 보내집니까? 아니면 자가 격리됩니까? 일단 그 한국에 도착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고요. 예? 누구 하나 확진이 나올 경우 전원 시설 격리가 됩니다. 아, 네. 그리고 확진자가 없으면 14일 동안 자가 격리 조치가 됩니다. 네. 현재 이탈리아 외에 다른 국가들은 전세기 투입 예정은 없는데요. 다만 뭐 미얀마, 필리핀, 마다가스카르, 파나마, 인도, 베트남 등등 이 세계 곳곳에서 우리 교민들이 좀 돌아오려고 이 전세기를 좀 구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에 이 정부도 재외 공간을 통해서 최선의 조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코로나 말고 또 우울한 소식을 또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경찰이 박사방 회원들의 신원을 속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박사방에서 성착취 동영상을 본 이들을 모두 처벌하기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본 사람들도 다 처벌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그냥 단순히 봤다고 해서 처벌이 되지는 않는데, 네. 다만 텔레그램의 특성이 이걸 보려고 클릭을 하면 저장이 되죠. 저장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소지죄로 걸리게 되는 건데,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제 적극 법리 검토에 나섰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들의 신원 파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찰이 대화방 참여자 1만 5천여 명의 닉네임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회원 등 그 일부 가담자에 대해서는 수사에 또 진전이 있어서요. 이 성착취물을 공유한 일부 회원들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을 특정하고 이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 절차를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경찰은 해외 유명 가상통화 거래소에도 협조 요청을 보내서 이 수사에 필요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라고 밝혔고요. 또 추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요청만 하지 말고 우리 유능한 경찰을 해외에서 보내서 정보를 취합해 와서 수사에 보탬이 좀 됐으면도 합니다. 네네. 주말에는요. 네. 조주빈도 조주빈이지만 조주빈과 아동 살해를 모의한 공익근무 요원 이분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신상 공개해야 된다는 청원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주말 새에 가장 논란이 됐던 일이었는데, 이 박사방 운영자였던 조주빈이 그 유료 회원이었던 이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와 한 여자아이를 살해하기로 모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기 선생님의 아이였다죠?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사회복무요원 강 씨의 선생님의 아이였던 건데, 네. 이 강 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그 청원자가 바로 그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선생님의 글은 이렇게 좀 전개가 되는데, 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이 사회복무요원 강 씨와 선생님이 자주 상담을 했고, 그러다가 이 강 씨가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을 하자 거리를 뒀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협박이 시작됐다라는 건데요. 네. 이 학교를 자퇴한 강 씨가 흉기를 들고 찾아오거나 이 아파트 복도에 그 가족들의 주민번호를 적어놓고 살해하겠다, 뭐 이런 내용의 낙서를 남겼다고 하고요. 네. 또 문자와 전화로 협박을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참다 못해서 이 피해자가 이 강 씨를 고소를 했는데 1년 2개월 복역하고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해서요? 출소해서 이제 공익근무요원으로 들어간 뒤에 출소했는데 하필이면 공익근무요원으로, 그래서 신상을 또 파악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갔네요. 맞습니다. 이제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까지 바꿨거든요. 네. 그런데 이 강모 씨가 주민등록번호까지 찾아내서 바꾼 번호를 다시 찾아서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괴롭힌 거죠. 예. 그러다가 SNS로 피해자의 딸을 해치겠다라는 협박이 이어진 건데, 피해자는 청원에서 저도 안전한 나라에서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말을 했고, 이 청원은 4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동의를 했습니다. 끔찍하네요. 주변을 좀 들러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좀 사회 부적응자 들이 누구를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둘러보고 조금 네네. 같이 얘기를 좀 나누고 그랬으면 합니다. 좀 끔찍하네요. 이 공익근무요원 말고 때 아닌 판사님 이름도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덕식 판사가 네네. 주말간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맞습니다. 또 다른 국민청원도 관심을 모았는데,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오덕식 부장판사를 관련 재판에서 제외해달라,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또 40만 명 이상이 동의를 받았습니다. 40만 명이요? 네. 이 청원이 지난 금요일에 올라왔는데, 네. 이 청원인은 이 오덕식 판사가
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였던 이 최종범 사건의 판결 그리고 피해자 고 구하라 씨에 대한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에게 화를 산 판사다라면서 이 수많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벌금형 집행유예 정도의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주었던 과거들도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구하라 씨 사건이 아니라 최종범 씨 사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판사는 고 구하라 씨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하면서 네. 최 씨가 이 구하라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오덕식 판사가 영상 내용이 중요하다라면서 이 기어이 또 영상을 봐서 논란이 또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이 고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던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만약에 추행이 있었다면 소속사 대표가 항의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고요. 그리고 2013년 이 강원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업 중 학생들에게 이 여자 변호사는 부모가 권력자이거나 이 남자보다 일을 2배로 잘하거나 얼굴이 예뻐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판사님이요? 네. 이런 발언을 했다고요? 네, 그렇게 지금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이 오덕식 판사님이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판결을 맡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이른바 이제 태평양, 그러니까 16살 이모군의 재판을 맡게 됐는데요. 네. 이 태평양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의 회원 출신이고요. 이 태평양 원정대라는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면서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판사님 이름이 나와서 좀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국민들의 의식이 여기까지 왔는데 판결이나 판사님들의 의식이 국민 의식을 뒤따라오지 못한 것도 있어서 네네. 네, 뭐 이런 과도기의 이름이 나온 것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주 4.3 사건 이것도 가슴 아픈 4월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그 사건인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부의 인정 사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4.3 사건에 관련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첫 번째로 인정한 판결이었습니까? 심의였죠? 예, 그 심의 결과 인정이 됐습니다. 네. 대상자는 올해 90의 송정순 할머님인데 네. 1949년 1월 3일 이 제주 삼양국민학교에서 초임교사로 일하다가 아버지 송문평 교장이 이 무장대 습격 당시에 숨지는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악몽을 떨치지 못한 채 고통을 받으며 살아오다가 이 최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네. 이 제주 4.3 중앙위원회가 의결을 통해서 희생자를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 제주 4.3 희생자 중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희생자는 이 송정순 할머님이 처음 인정이 된 셈입니다. 네. 이전에도 뭐 4명 정도가 비슷한 이유로 신청을 했는데 인정되지 않았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총상이나 창상, 이 고문 등 외상이 확인돼야 희생자로 인정을 했는데 하지만 4.3을 겪은 세대들의 이 정신적 후유증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가 돼서 뭐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좀 높았습니다. 네. 이와 함께 4.3 중앙위원회는 4.3 희생자 90명 그리고 유족 7,606명을 추가로 인정을 했고요. 이번 추가 결정으로 4.3 피해를 입은 희생자는 모두 14,532명, 유족은 84,451명이 됐습니다. 아은의 송정순 할머니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았으면 합니다. 네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뉴스 오영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이미킴님, 나는 모든 국민에 포함 안 되나 봐요. 이렇게 이번에 그 재난지원금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 본데 그러면 좀 잘 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변에 조금 좋은 일 했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에이미님 대신 저희가 뭐 선물 보낼게요. 별밤님,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 마라톤으로 보고 의료 종사자들의 피로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의료 종사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건강 우리가 누군가가 챙겨줘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아무튼 힘을 내주십시오. K77200377님, 신촌역 근방에 사는데요. 카페나 술집에 젊은 아이들이 많아요. 사회적 거리는 40대 이후만 하는 듯 하는데 야들아 집에 좀 있어라.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 젊은이들이 가는 카페들 거기에 사람들 많은데요. 주체할 수 없는 젊음은 알겠는데 지금 이번 주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로 제압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이번 주까지 그리고 정부의 지침대로 그때까지는 조금 우리가 조심합시다. 3051님, 단지 앞에서 햇빛 쬐이고 미용실 안 가고 집에서 커트했네요. 집에서요? 용감하시네. 엉망이지만 거리두기 실천합니다. 애청합니다. 용감하시네요. 저도 머리를
주말에는 잘라야 되는데 이거 가면 괜찮은 건가 이렇게 하고 있었네요. 아무튼 용감하십니다. 8430님 봄볕이 너무 좋아서 도시락 싸서 나왔어요. 집 옥상으로요. 옥상에 앉아 햇볕도 쬐고 꽃도 보고 코로나 시대에 저만의 봄나들이 방법입니다. 이거 훌륭하신 것 같아요. 아직 봄볕은 따가운데 봄바람은 좀 차가워요.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말고 집 주변에서 이렇게 나만의 봄 이렇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임정희님 요리 못하는 10년차 주부예요. 10살 7살 두 녀석 삼시세끼 매일 하며 음식 솜씨가 늘고 있어요. 훌륭하네요. 인터넷으로 레시피 찾아가면서 돌밥이 뭐냐면 돌아서면 밥 합니다. 전국의 엄마들 조금 더 힘내요 우리. 네, 전국의 어머님들 힘 좀 내주세요. 네, 어머님들이 있어서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0226님 집에서 거리두기 남편과 각방 씁니다. 예. 이걸 축하합니다. 훌륭합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붙어 있으면 맨날 싸우는데 각방 쓰니 싸울 일도 없고 거리두기도 되고 속 편합니다. 이거 집에서 거리두기 각방 쓰기 이거를 권장해야 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저녁 시간대를 앞두고 교통량도 늘고 여러 돌발 소식들도 잇따릅니다. 남해 제2고속도로 지선 서부산 방면으로 장유 휴게소 3차로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물차에 싣고 있던 적재물도 쏟아지면서 여파를 크게 받아 정체가 되고 있고요. 더 가서는 감전에서 교통량이 많아 2km 막힙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가는 길로는 7원 분기점에서 함안 2터널, 대저 분기점에서 덕천 쪽으로 답답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매송 일대에서 정체를 시작으로 조남 분기점과 금천에서도 밀립니다. 평택 시흥간고속도로 시흥 쪽 송산 마도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났고 지장을 받아 6km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도 올림픽대로 공항 쪽 동작대교 부근 3차로에 추돌 사고가 있어 여파로 밀립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쏙 인터뷰 귀의 속 맘의 속 인터뷰 시간입니다. 4.15 총선 격전지로 가보겠습니다. 대구입니다. 대구를 격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특별한 일인데요. 이 지역에서는 5선에 도전한 두 현역 중진 의원들이 맞붙었습니다. 총선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 경북 선거대책위원장 김부겸 후보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네, 잘 지내세요? 뭐 어떻게 잘 지내겠어요. 그냥 열심히 할 뿐입니다. 네. 예. 맨날 열심히 한다고만 하세요. 그렇죠. 뭐 어떡하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이제 이 수성구민들, 대구 시민들이 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마음들이 착잡해요. 네. 여러 가지 또 심송생송하신데 네. 여기서 무슨 재선거운동 한다고 뛰어다니기도 좀 명구스럽고요. 예. 그래서 정말 제 진정서를 어떻게 전달할까 이 고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구는 코로나 피해가 조금 더 있습니다. 더 큽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때 일일 확진자 수가 700명을 넘어선 때도 있었습니다만 최근 보름여 사이에는 어제는 확진자 14명.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좀 숙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보니까 안심할 단계가 아닌 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정신병에 대한 그 전술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400명 가까운 집단 감염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추경 등으로 해서 일단 목마름은 해소됐지만 2차 추경이나 재난소득 등을 통해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 시민들에게 용기를 북돋게 할 만한 그런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대구 시민들이 지금 잘 버텨주신 데 대해서 네. 그분들에게는 감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도 무서운데 또 그 살림살이 경제활동 이런 건 더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대구 시민들의 경제 상황은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우선은 지금 방역에 모든 게 관심 집중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거리가 정말 정지된 지 사실상 뭐 폐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태가 된 지가 벌써 한 2달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전부 다 어떻게든 간에 고용도 유지해야 되고 임대료 등 고정 비용도 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 뭐 그분들은 사실상 지금 2달째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빚만 쌓이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대구가 전통적으로 강한 중소기업들, 이분들은 지금 원청업체나 혹은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지금 모든 오더가 끊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 견디겠어요? 정말이지 전부 가슴앓이를 하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아주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당신들의 어려운 처지를 잘 안다, 조금만 같이 함께 어려움을 견뎌 주십사, 이렇게 말씀하고 그런 신호, 구체적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정부에서 오늘 그 긴급 재난 지원금도 뭐 발표했고요. 네. 그리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대구는 대구 긴급 생계자금 지원 이런 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SNS에 최근에 긴급 생계자금을 빨리 풀어서 사람부터 살립시다 이런 글도 쓰셨더라고요. 예, 뭐 초기에 무슨 판단을 하셨는지 대구시장님을 비롯한 대구시 집행부가 예. 어떻게 신청을 하더라도 4월 16일부터 지급하겠다, 예.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그 발표한 날로부터 보면 약 한 20일 이상 말하자면 공백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이게 왜 이러냐? 예. 사실은 대구는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역 때문에 1차 어떤 그 직격탄을 맞은 도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경제적 주름살은 앞으로 계속해서 전 국민들이 함께 견뎌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선 지금 급할 텐데 왜 이분들은 정말로 목이 넘어간다. 그래서 답답한 분들한테 물 한 잔 달라는데 그게 뭘 이것저것 따지냐. 빨리 긴급 생계 지원 자금을 빨리 말하자면 지원하라. 그 다음에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고민과 함께하는 부분은 또 그 다음 단계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코로나 타격을 덜 받은 다른 시도하고는 달리 접근해야 한다. 달리. 그래서 예. 그래서 현금 지급 방식도 선택해야 된다. 당장 이분들 쓸 돈이 없는데 그게 무슨 카드 만드는데 열흘씩 더 걸리고 예. 또 무슨 이럴 시간은 없다. 그렇게 제가 주장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이고 생존 아닙니까? 네. 그게 자꾸 이런 행정적인 이유 때문에 뒤로 밀린 것이 안타깝죠. JR님이 이런 문자 보내셨어요. 목마름이 어디가 해소됐나요? 대구 시민 저는 아무것도 해결 안 됐어요. 아무것도 이렇게 좀. 예. 그러니까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계속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 출마자들 혹은 네. 또 기초의원들, 광역의원들이 전부 나서서 왜 이러냐. 도대체 시민의 어떤 이 절박함이 제일 앞서야지 무슨 행정적인 절차를 따지냐 하고 계속 저희들이 이렇게 피켓팅도 하고 그랬죠. 예. 정부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임 행정안전부 장관이셨고요. 어떻게 보세요? 대구에서는 사태를 초기부터 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좀 높은 건 맞지 않습니까? 많이 높았습니다만은 예? 이제 최근에 우리가 마스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가 지금 이 팬데믹이 되니까 한국이 그나마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서 어느 정도 항고비를 넘는다더라. 이런 게 이제 보도가 되면서 예. 국제사회의 평가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구는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전국 평균을 보니 한 67%가 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대구 경북은 그거보단 낮지만 적어도 57, 8%의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이 긍정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높아요? 예. 이제는 네. 누가 보더라도 네. 이런저런 해외에서의 그런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나오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초기에 중국 한 나라만 막았으면 이 문제가 풀릴 거다라는 그런 오해는 예. 이게 이제 팬데믹 상황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이미 아니구나. 이 감염병이라는 거는 어떤 그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3월 15일 그 당시에는 보면 정부 대응을 잘못한다가 아주 낮았어요. 잘못한다가 높았어요. 그러다가 대구 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그다음에 국무총리께서 상주하시면서 전 정부적 대응을 해준 다음에는 이게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저하고 홍일학 의원이 정말 죽기 살기로 예. 국회를 설득해서 우리가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당초 정부안인 6천억보다 1조 400억을 더 정액 반영시켰습니다. 네, 아마 대구 경북에. 예. 그런 노력과 수고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부에 대한 평가도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총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구는 분위기가 뭐 전통적으로 지금 야당 그 미래통합당의 아성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번 선거 때는 어떻습니까? 뭐 여전히 이제 아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바탕이야 아직까지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 사실은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공천 과정에서 지나치게 이 지역 지도민들을 사실은 좀 멸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든 어디에 있든 간에 일단 보내면 찍어라 예. 라는 식으로 그런 공천을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시도민들이 지금 조금 자존심이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덕분에 거기에서 반발해서 나오신 무소속 후보자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나오셨습니다만 뭐 선거 결과는 아직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지만 적어도 이 과정에서 우리의 텃밭이니까 누구를 보내도 찍어라라는 식으로 비친 거는 이 지역민들에 대해서 대단히 모독적인 그런 정치 행위를 한 거죠.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아니죠. 전 의원, 전 대표 이분은 어떻습니까? 그쪽 상황은 옆 동네지 않습니까? 지금 여론조사상은 지금 현재 홍준표 후보, 여권의 후보, 우리 여권의 후보, 그다음에 야권의 후보 사이가 3자가 지금 각축인 걸로 나오네요. 네. 예, 아직 그래서 좀 더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역시 이제 대선 후보를 지냈던 분인 만큼 역시 재력이 만만치 않다고 봐야 되겠죠. 며칠 전에 한 시민이 의원님 선거사무소에 계란 던지고 뭐 대통령 비난하는 글 붙이고 좀 그랬죠? 좀 놀라셨겠어요. 네, 그게 이제 제가 4번째 출마인데요, 대구에서. 예. 4번째입니까 벌써? 예, 계란 투척 같은 이런 소동은 처음입니다. 그것도 후보 등록 하루 앞둔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심야에 예. 우리 주로 이제 그 여직원들만 있을 때 여자 또 자원봉사자들이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중에 먼저 그분이 잡혔는데 44살 먹은 이제 뭐 평범한 사람이고 근데 이분 가슴에는 역시 우리 정치에 대한 어떤 정오감 같은 게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네. 그 이제 이 양반도 결국 진영 정치, 정오 정치의 희생자가 아닌가라고 해서 저는 선처를 바란다. 배우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선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신병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검찰에서 판단을 하겠죠. 예. 네. 그 이후에는 또 대구 시민들이 편지랑 꽃다발도 보내고요. 네. 예, 이게 이제 보도가 되고 나니까 우리 시민들이 혹시 기가 죽지 않겠나 해서 젊은 여성이 이 시아신스 꽃다발을 사무실에 놓고는 후닥닥 나가셨어요. 네. 꽃 이름은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한 10여 분들이 편지 꽃다발을 바로 저희들 그 출입문에다가 붙여주고 힘내라. 네. 당신과 함께 변화를 만들고 싶다에 대해서 사실은 정말 눈물 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모두 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은 못하지만 이런 가슴 한켠에는 이렇게 이 지역 변화시키고 정치도 다양화하고 또 이 도시의 미래를 열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열망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상대 후보 주호영 후보요. 네네. 미래통합당의 뭐 간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대구를 대표하는 정치인이고 서로 또 친하시죠? 네, 그렇죠. 뭐 네. 예. 이분 그 장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저나 주호인이나 다들 사실상 어떻게 누구한테 이른바 손가락질 받을 짓을 하고 살아오진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주 의원한테는 지난번에도 이제 무소속 출마가 강요된 편이고 예. 이번에도 사실상 이제 이렇게 공천에서 배제된 편이잖아요. 예, 옆 동네로 그래서 그냥 옆 물렸죠. 동네로 그냥 이렇게 차출이 된 편인데 네. 사실은 이렇게 정치를 잘할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서로 한 구덩이에 몰아넣고 예. 검투사처럼 한 사람만 살아 돌아오라는 거는 결국은 말하자면 이 지역에서 대표한 정치인들이 성장할 토대를 안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네요. 있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의원이 그걸 뭐 담담히 받아들였다는 걸 보면 네. 주 의원도 참 인내심이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이렇게 대구의 수성구 유권자들을 무시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준 거 저는 이거는 용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의 격전지 최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그 의원님 지역구가. 뭐 이 격전지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그거는 우리 준 선생님이 그건 너무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도 변화에 대한 열망이 많아요. 변화에 대한 열망이 많다고요? 예. 그게 이제 아직 여론조사 같은데 아직 잘 잡히지가 않아서 그렇지. 네.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시중에
그런 이제 비싸는 분위기가 있으면 네. 함부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예. 여기도 변화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너무 준 선생님 자꾸 그렇게 편견을 심어주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편견이라고 보였으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김부겸이 이길까요? 그거에 지금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선수인데 선수들은 모두 다 이겨야 한다, 이길 수 있다라는 강한 자신감을 갖고 뛰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네. 아까 준 선생님이 걱정하신 대로 또 그 외의 변수, 우리 정권이나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이라든가 분노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부딪히고 호소하고, 그리고 이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이지 정치적 다양성을 한번 만들어 주시지 않겠냐고 그렇게 호소해야죠. 저 김부겸이 가진 힘이라고는 그런 진정성을 가진 호소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결국은 이제 저희들은 그동안 저희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시도했던 몇 가지 국정 개혁들이 네. 지금 사실상 제대로 열매를 못 맺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은 여당인 만큼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총체적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집권 후반기에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과 저희들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해 보아라라는 그런 지지를 해주는 것. 그래서 우리 국가가 어려움과 이 재난에 빠져 있을 때 모두 한 몸이 되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 저는 어차피 그런 쪽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질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정치개혁, 경제민주화, 불평등 해소, 남북평화 등 이런 이슈들이 정말 지금쯤은 활발히 토론돼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지금 진영 정치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요 문제 이번에 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번 확실히 선을 꺼주시지 않겠나. 이 시기에는 정말 이 표를 지어서 국민들을 갈라놓는 이 지역주의 정치, 진영 정치가 이번에는 확실히 종식되지 않겠나. 저는 어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8024님이 이런 문자 보내셨습니다. 화해농가입니다. 주디, 꽃 이름 말하면 왜 안 되나요?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안 가려고 했습니다. 꽃 얘기 많이 하고 꽃선물 많이 하겠습니다. 네. 반성합니다. 주호영 의원님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얼른 나오세요.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 경북 선거대책위원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부겸 열심히 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딱 5분이면 됩니다. 5분 동안 대한민국 정당 소식을 국제심판처럼 공평하게 공정하게 전해드립니다. 오창석의 5분당.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21대 총선이 이제 16일 남았습니다. 16일. 각 당이 정말 분주하게 뛰고 있습니다.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는 더불어시민당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입니다. 바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했거든요. 예. 현재 더불어시민당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 8명이 있습니다. 네. 이 8명이 전격적으로 주요 당직에 배치가 됐고요.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최백은 우이종 공동대표와 5선의 이종걸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재윤경 의원은 수석 대변인에 정은혜 의원은 사무총장에 임명이 됐고요. 네. 지금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그리고 강정구 임혜자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도 이 사무처에 함께 합류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여러 이런저런 얘기가 많습니다. 열린민주당에 대한 얘기가. 네, 맞습니다. 민주당의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이 이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열린민주당 측에서 민주당의 효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근영 전략위원장은 그런 자식을 둔 적이 없다. 민주당에서는요. 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그 주말에 그 봉하마을에서 봉하마을을
다녀왔죠. 네,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려고 했는데 네. 예방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열린민주당과의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해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당선됩니다. 이런 슬로건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른 당으로 가볼까요? 네, 미래통합당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선거법을 피해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두 당이 색깔을 해피핑크로 통일을 했습니다. 핑크요. 예, 핑크 색깔로 통일을 했고요. 네. 그리고 당 색깔을 두 당이 이렇게 맞췄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후보 두 번째 칸에는 미래통합당이 들어가 있고요. 예. 비례대표 역시 두 번째 칸에 미래한국당이 들어가 있어서 예. 둘 다 두 번째 배치해 있고 순번은 미래한국당이 4번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김광림 최고위원이 이번 선거구는 2판 4판이다. 아, 네. 지역구는 2번, 비례는 4번. 아, 네. 이런 슬로건을 2판 4판요? 네. 네, 과연 이게 도움이 되는 슬로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외우기는 쉽습니다. 네. 네, 정말 외우기는 쉽고요. 심플하네요. 네. 네, 미래통합당 역시 이제 TV나 인터넷 광고를 못하기 때문에 미래한국당이 대신해서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의당으로 가볼까요? 네, 정의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위성 정당을 심판해달라라고 심상정 대표가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사실 정의당이 또 다른 민생당과 함께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의당이 가장 큰 피해자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심상정 대표는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다. 이는 한국 정치의 정당 정치 무력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심상정 대표가 뭐 비판을 받는 부분도 좀 있지 않습니까 요새?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심경을 밝히지는 않았습니까? 뭐 그 부분에서 정확히 밝히진 않은데 사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에 내려가서 심상정 대표가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한번 남긴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 시기가 그 청년위에서 나왔었던 조국 임명 찬성에 반성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지만 본인 지금 현재 민주당과 각을 세우면서 비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정확하게 나오는 건 없습니다. 뭐 입장이 있겠죠. 네. 민생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민생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명단이 다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기. 예, 맞습니다. 안병원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명단 확정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김정화 공동대표를 형사 고소한다라고 이야기를 고소요? 예. 가처분 시청이요?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화나셨죠? 일단은 이 비례대표 명단에 대해서 김정화 대표가 안병원 위원장에게 재심 요구를 했는데요. 네. 거부하자 바로 해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행자 전 바른미래당 부총장은 비례대표 5번에 선정됐다가 재심 결과 순위 밖으로 밀려나면서 공천 자체를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새 정당이 합쳤는데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니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요.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싸웁니까? 예, 아직도 사실 이 정당을 희한한 방식으로 선거운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기사가 쏟아지긴 하고 있습니다. 공천 과정 보고 이렇게 비례대표 이렇게 선정하는 걸 보면 국민들을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국민은 안중에 없다 자기 그 국회의원 그 자리만 그렇게 욕심을 부린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비례 명단에 대해서 서로 고소를 하고 네. 내부에서 이렇게 싸우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민생당에 정이 있는 사람들마저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각 당이 다 심사숙고하고 좀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오늘의 고농축 인터뷰 3분 순삭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오늘의 3분 순삭 인터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 당국과 지자체,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일부 개인과 종교단체의 일탈행위가 방역의 불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방침을 어기고 제주 여행을 강행한 모녀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밝힌 원희룡 제주지사. 어떤 이유로 손배소까지 생각하게 되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입니다. 엄마와 딸에 대한 1억 원 손해배상 소송, 이거 그냥 경고 차원이에요? 아니면 진짜로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하는 거죠. 빠르면 오늘 소장 접수합니다. 최소한으로 잡은 거죠. 왜냐하면 그 제주도의 방역이나 여러 가지 행정력이 낭비된 건 둘째치고요. 예. 그 방문업소들이 다 폐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출이 이제 급격히 떨어졌고요. 네. 자가격리를 졸지에 당한 분들만 해도 지금 뭐 수십 명, 40명이 넘어가는데 네. 이분들 손해를 다 합치면 1억 원은 너무나 작은 액수죠. 이 모녀는 저희가 역학조사한 게 아니라 강남구로 간 다음에 강남구청에서 역학조사해서 저희한테 알려준 게 예. 제주도에 오는 날부터 아팠다. 강남구가 알려줘서 저희가 그렇게 그거에 맞춰서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니까 예. 제주도에 갈 때는 증상이 없었고 떠나오기 전날부터 증상이 났다라고 해서 180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서부터 팔이 안으로 굽는 건지 또는 뭐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남구청 자체가 상당히 책임 회피성으로 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모녀가 일부러 그랬냐 그러는데요. 네. 그 우리 불 내는 거 있잖아요. 네, 방화. 일부러 방화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담배꽁초 버리다가 아니면 아이들 뭐 장난하다가 불이 나는데 네. 그 실수에 의한 그 방화도 다 그 처벌하는 이유는 조심해라 이거거든요. 조심해라 이거죠. 그렇죠. 예, 모두 타인에 대한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을 네. 그런 사정을 알만한 정도의 그런 상식과 지각이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누릴 만한 그런 그 정신이 있으면 네. 최소한의 조심은 해야 된다.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과 구상권 청구 방침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예수의 시대에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사람이 먼저였다. 교회의 자성을 촉구하는 교회개혁실천연대 고문 방인성 목사의 호소입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이런 그 종교적 이런 것들은 다 옳다. 이것을 침해받아서는 되지 않는다. 예. 라고 하는 그런 사고입니다. 사회가 어떤 그 바램을 갖든지 사회가 어떤 요구와 또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네. 그저 막 독주하는 이런 것이 우월적인 모습이죠. 예수님 당시 때도 예루살렘 교회가 좀 이렇게 우월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이 있어서 네.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라라고까지 말씀하시고 예. 그 당시 뭐 안식일 법은 아주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거룩하게 지키라 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지 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않다. 사람이 먼저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분개하시고 알겠습니다. 책망하신 것들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현재 교회에서 예배를 강행하다가 감염 사례가 수십 명씩 나오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정말 그 정쟁을 불러일으키는 말이고요. 예. 어떤 교회를 선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위기를 이용해서 정치적 욕심을 채우려 한다면 우리 지금 현재 국민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저는 이제는 우리 국민이 이게 수준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최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코로나19 확진자 사례가 늘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월 1일 0시부터 국적이나 출발지,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를 입국 후 격리 조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정부가 정한 격리 기간은 얼마일까요? 1번 2주, 2번 2년. 정답 보내시는 방법은 문자로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인터뷰 3분 순삭 이어서 커피소년의 여기가 너의 집이야 들으면서 라이브 비데이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가격리 때문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많은데 밖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가 당신 집인 거예요. 0419님, 기자님 요새 입맛 돌게 하는 음식 있으면 공유해 주세요. 이게 맛나더라 하는 음식이요. 밥맛 없는 요즘 참고 해보려고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먹으면 그게 인생 음식이고 인생 라면이고 인생 샌드위치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밥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6시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좀 편히 쉬